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소식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 뒤부터 지난달 한 7월 18일 이때 이후부터 재판이 엉뚱한 곳으로 계속 가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특히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7월 25일 재판 파행됐죠. 8월 8일 재판 파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그래도 제대로 열리겠지라고 지켜봤는데 또 사임을 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진 이번에는 그나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편으로 알려졌던 해광 소속 변호인도 결국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이재명 당국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자, 그동안 두 번의 재판은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은 그 재판에 나가지 않는 거지. 저도 이제 이 재판에서 손 떼겠습니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아예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도 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먼저 사임계를 낸 해광 측 변호인,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비난 행위가 멈추지 않는다면서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에 좀 마지막에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변호인 해임건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면 변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배우자와 이견을 좀 조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율해달라? 네, 하지만 갈등은 좀 좁혀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법조계에서도 변호인의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들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은 내가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한테 저렇게 신뢰를 못 받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변호를 한다는 건 나도 부담되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례적인 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라고 했죠? 해광 측 변호인과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런데도 사임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완강한 입장을 결국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방청석에서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깽판 쳐서 파행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들었어야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본인의 목소리가 지금 막혔어요. 배우자가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정도의 역대급 선당후사를 보여준 사람이 있나 싶어요. 남편이 지금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와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대표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대단한 선당후사예요. 자, 법조계 주변에서는요. 이 해광 변호사가 서 변호사가 아주 스트레스를 그동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법조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서 변호사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그리고 야당 대표라는 거대한 정치 권력과 맞선 기분 아니었겠느냐. 내가 지금 나는 이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주변에서 특히 부인이 지금 검찰과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게 뭐냐. 나도 이제 못하겠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정치인이 연루된 재판에 이런 꼴이 벌어진 적이 또 있었나요?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서민석 변호사를 신뢰한다, 신임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가 들고 일어나서 기어코 해임을 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있다고 느꼈겠죠.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했다는 사실 TV조선 단독 보도 나가고 나서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박찬대 최고위원 뒤엔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이화영을 변호하는 게 이재명이라는 권력자와 맞서는 것이구나라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고 이런 식으로 법조인에게 부담을 줘서 이 재판을 참여하지 못하게 해임시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법적 농단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통화한 박찬대 의원 등도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압수수색을 했었죠. 박찬대 의원을 만났다는 지금 그 후임자, 지역 후임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인 사무실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인을 통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통화 기록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법 방해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정치적인 거를 다 빼도 그러니까 뭐 누가 피의자고 누가 뭐 이 내용을 다 빼도 과연 이런 재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법조계에 거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먼저 이제 이 재판이 22년 10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화영 지사의 그 뇌물과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작된 재판 아닙니까? 그 공소장도 그렇게 공소장이 제소돼서 재판이 시작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중간에 이게 완전히 대북 송고권으로 완전히 그 재판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일단 1차적인 비판이 있는 거고 그 김명태 변호사가 7월 12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서 접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접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유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급한 것부터 좀 피하고 보자. 나중에 다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김명태 변호사가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에다 그거를 제출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정에서 제 처음 보는 얘기다. 제 뜻과는 다르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7월 12일 날 접견한 이후에 7월 25일 재판 이전에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것은 대북 송금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라고 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진술한 내용들이 그 재판에서 확인되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재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진실이 이제 확인될 상황이었는데 법무법원 해관 변호사가 이제 해임하는 바람에 오늘도 아마도 파행으로 갈 것 같아서 시간을 더 끌 것 같은데 이제 변호사가 해임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지난 4월 달에 이 법무법인 해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이 그 변호하는 변호인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그 변호사를 6시간 동안 조사하는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때도 법무법인 해관의 그 서 변호사가 사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보고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부인과의 이제 그 비난, 부인이 계속된 비난이 표면적으로는 원인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김명태 변호사가 법무법인 덕소에서 그 7월 10일 날 접견한 이후에 그 임의성, 그 해유 압박에 의한 진술이기 때문에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재판부에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법무법인 해관에서 뒤집기는 좀 부담이 됐을 것이다라는 진단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진단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자, 문제는 7월 25일 날 연기, 8월 8일 날 파행. 그래서 오늘은 좀 열리겠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열리거든요. 잠시 뒤에 시작이 될 텐데 오늘 재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지난 한 달 전쯤 재판이 열렸을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이 재판에 상당히 좀 개입을 했었죠. 남편에게 당시에 정신 차리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재판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8월 8일에 재판이 속개가 돼서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땐 당시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랫동안 변론을 함께해온 이 해광 측 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해광 측에선 나오지 않고 또 덕수 측에서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덕수 측 변호사가
변호사가 있는데도 이 재판을 다음으로 수년시켜달라고 하니까 연기를 시켜준 건데 그러니까 2주가 지나고 오늘 열리는 재판을 앞두고 덕수 측이 사임계를 이미 낸 상황에서 또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이 전 부지사가 혼자 또 변호인 없이 법정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덕수와 해광 측 변호인이 모두 출석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커진 상황이어서 이 전 부지사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이번 재판도 좀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사건 본질을 좀 제쳐두고 지금 계속 변호인을 둘러싼 문제로 한 달 넘게 재판이 공전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국선 변호인은 또 내용 파악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오늘 재판이 연기가 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재판이 오래 갈지.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협조 요청했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지사한테.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니요, 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라고 하면 민주당도 그거 봐라. 지금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맞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재판이 중요했는데 또 세 번째 안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벌써 한 달째.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다른데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세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리죠.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뭐 지금 이제 결론만 말하자면 민주당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검찰에서는 백현동과 대북송금 이걸 묶어서 이재명 이제 대표한테 이걸 하면 되겠다, 구속영장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나간 거잖아요. 지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빨리 끝내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의사가 지금 전혀 중요해지지 않은 거죠.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언제 뭐 사실 지쳐서 이제 정말 떨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당연히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생각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내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술을 토대로 쌍방울 대북 석군 관련해서 한번 소환 조사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민주당 지금 8월에 빨리 영장 쳐라. 9월로 넘어가면 마치 검찰이 정치하는 것처럼 막 겨냥하고 있는데 앞에선 그러면서 뒤에서는 중요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이 재판이 지연될수록 검찰의 영장 청구 시기도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보면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서 이화영을 희생시키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늘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지 그 국민의힘에서 총선에서 유리하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또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좀 왜인데 저는 이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북 송금권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화영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작된 재판이 대북 송금권으로 변질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이 수사한 지. 그리고 이 수사를 위해서 검사와 수사관을 수백 명을 투입을 했고요. 셀 수도 없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상주하면서 6만 건이 넘는 자료들을 가져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한 물증이 안 나오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라는 타켓을 정해놓고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수사나 이런 것들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재판이 뭐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요즘 꽤 자주 쓰는 말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국폭 정권.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폭 정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러한 국가 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 정부를 향해서 국폭 정권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비판에 한동훈 장관도 다른 때와는 다르게 강하게 직격했습니다. 국가 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자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지금 대북 송금 재판이 늦어지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느냐? 지난번에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죠. 자, 소환을 했으면 구속영장 청구는 그 다음에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묶어서 어려운 말로 병합해서 청구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이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뭔지가 지금 명확하진 않은 겁니다. 물론 검찰 진술만 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부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거 진검승부 앞두고 검찰은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7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진술을 번복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8월 이제 정기국회 열리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제 검찰은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한 달 넘게 그 한마디 확인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열릴 재판도 사실상 파행이 거의 결정돼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국선 변호인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 29일은 지나야 재판이 이제 다시 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상 안 되는 거죠. 8월 중에 뭐 소환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어려운데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월 말 정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임시회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논란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좀 9월 정기국회 하기 전에 임시국회를 끝내고 좀 비워둬야 그 사이에 이제 회기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지금 또 정치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과 상당히 이제 상관이 있는 이분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표결 이렇게 하기가 좀 뭐 난감한 상황. 그래서 이제 양쪽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어차피 뭐 8월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그리고 백현동 특혜만 가지고 하기도 약간 지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야의 싸움은 더 커지겠죠. 미뤄지고 커지고 하면서 총선 전국까지 흔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흔히들 이 영장실질심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영장을 청구했을 때 과연 법원이 발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라는 거는 이번 대선 이후에 전국 흐름의 최대 분수령이고 이른바 진검승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진검승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자 서로 유리한 곳에서 하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자, 수중전에 강한 사람은 물 쪽으로 오라고 할 테고 육지에서 강한 사람은 땅에서 싸우자고 할 겁니다. 서로 그 진검승부를 하려는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민주당은 자, 백현동 수사했으면 영장 쳐라. 지금 쳐라. 회기 빨리 끝내줄게. 9월로 넘어가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현동 건만 가지고 진검승부 하자는 거고 검찰은 백현동 플러스 병합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백현동 건은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규율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는 뭐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이연령 비연령하는 범죄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범죄이기도 합니다. 뇌물이 빠진 이 얘기로는 배임 자체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배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판단을 잘못해서 가서 회사가 파산이 되더라도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으면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게 대법원 일관된 판례이고요. 정부나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판단,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더 강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장의 그 인허가와 관련된 판단을 가지고 배임죄를 규율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저기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백현동에 대해서 용도 변경 관련돼서 이것이 성남시 어떤 피해를 줬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이득을 취해 줬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금 물증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뭐 김민섭 씨께서 200억 그 수수 관련된 내용을 진술을 통해 갖고 이걸 어떻게 엮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전원 진술일 뿐이고 물증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백현동 건으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백현동만 가지고 뇌물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가 그거잖아요. 단 한 푼도 받은 거 없다. 뇌물이 빠진 배임죄로만, 그러니까 이게 유죄 무죄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배임죄 하나로 현직 당 대표를 구속시킬 사유가 되느냐?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검찰은 다른 건까지 병합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점점 못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쓰고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재판을 지연시키는 건데요. 당연히 재판 진행 잘 돼서 필요하다면 병합해서 영장 청구할 수 있지만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시행업자 3천억을 번 정모 씨가 200억을 약속했다.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에게. 그리고 그중에 절반가량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에 가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전 수뢰 약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뇌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국정농단 재판을 보면 그때 당시 박 전 대통령 역시나 본인의 개인 계좌로 1원 한 장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인정했던 법리는 무엇이냐? 사후에라도 이것을 받기로, 사적으로 이용하기로 초반에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재단을 설립하는데 기부를 받았다면 그것부터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백현동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계좌에 1원이 들어갔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뭔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약정을 했다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정농단 재판의 법리이기 때문에요.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건에서도 그래서 배임죄를 규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428호 약정 김만배로서부터 들었다라는 그 전원을 가지고 그것을 공수장에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 김만배 씨가 그 발언을 탄핵했기 때문에 공수장에 적시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건도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김인섭 씨가 200억을 수수하기로 했다라고 정바울이라는 시행사 대표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100억은 두 분 것이다. 두 분도 특정도 안 했습니다. 김인섭 씨가. 근데 그것을 정진상과 이재명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전원 진술한 거잖아요. 그래서 428의 약정설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